네, 1월 7일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 폼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이제 입력 요소의 값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입력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요소의 값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하는 요소. 대표적인 게 이제 드롭다운, 그 다음에 체크, 라디오였죠? 라디오의 선택 항목. 판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이 폼 영역의 내의 전송 이벤트. 여기서 말한 전송이람은 이제 서브밋 이벤트였죠.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벤트는 클릭하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런 기본적인 이벤트들이었는데 이제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좀 이어질게요. 폼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전에 이벤트 정리할 때 폼 쪽에서 다루는 이벤트는 별도 단원에서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폼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 체인지 이벤트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드롭다운이나 체크박스 라디오 같은 건데요. 선택 상태가 변경된 즉시 뭔가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네이버를 선택하자마자 네이버 팝업을 띄운다거나 이런 식의 UI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인풋, 키보드 입력에 대한 이벤트 변경인데,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인풋 태그, 키보드로 입력하는 경우의 이벤트는 포커스가 빠져나올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포커스가 빠져나올 때 여기 있는 입력값을 옆에다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바뀌면 이렇게 같은 이벤트를 적용한 건데 약간 그 발생하는 타이밍이 좀 다르죠. 뭔가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라고 하면은 뭔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기대하시는 효과는 이거일 거예요. 입력되면은 실시간으로 뭔가 반영이 되는 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드롭다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드롭다운의 ID 값으로 이제 쿼리 셀렉터로 객체를 취했고요. 이 객체에 change라는 이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src라고 하는 id의 텍스트 타입을 만들었고요. 얘도 id 값으로 객체를 취한 다음에 똑같이 change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change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발생 타이밍이 좀 뭔가 뒷북치는 느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시간 타이핑에 대한 이벤트는요, 키체크, 이건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키업 이벤트를 쓰시면 돼요. 이게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그 실시간을 뜻해요. 자, 드롭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여기서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콜백 함수의 2라고 하는 이벤트 정보 객체를 받아서 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벤트가 발생한 이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 객체로 처리를 할 때는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해서 만드는 객체도 이 드롭다운이고
이벤트 콜백 안에서 이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도 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 안에서 selected index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 구글을 선택했을 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즉 3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추즈가 3인 거죠. 이점 커런트 타겟이 이 셀렉트 태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옵션 태그가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드롭다운에서 추즈가 3이니까 세 번째 옵션 태그 0, 1, 2, 3 세 번째 옵션 태그의 밸류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밸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0번째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밸류 값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값이 없는 거잖아요. 선택하세요라고 한 건. 그럼 이때는 이 밸류 값을 가지고 if문으로 걸었을 때 만약에 얘라면은 fails가 되겠죠, 조건이. 빈 문자열은 fails니까요. 그 밖에 나머지 항목들은 내용이 무엇이 됐건 간에 값이 있으니까 if문 조건을 참으로 인지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건데, 그냥 한번 먼저 써봤어요. 윈도우. 자바스크립트에서 윈도우라 하면 웹브라우저를 뜻해요. 이 자바스크립트의 세상은 웹브라우저 안이 다예요. 그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자, 웹브라우저를 열래요. 그러면서 파라미터로 이 주소값을 줬어요. 사창 열기예요. 요즘 브라우저는 새 탭을 열겠죠. 그래서 드롭다운의 선택값이 바뀌었을 때 값이 없으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값이 있을 때만 해당 항목을 새로운 팝업으로 여는 겁니다. 주로 패밀리 사이트 같은 거, 좀 규모가 큰 사이트들 푸터 쪽에서 패밀리 사이트 같은 거 엮을 때 많이 들어가는 그런 UI죠. 자, 이번에는 요 src라는 아이디를 갖는 텍스트 요소의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 자, 그럼 여기서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주체, 즉 얘랑 같은 거죠. 스스로의 입력값을 dsc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한테 value로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ead only, 키보드로 변경 못하게 박아놓은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요소의 체인지 이벤트는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 동작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원하는 효과가 아닐 수 있어서 대체로 키보드 입력에 대한 실시간 반응은 우리는 키프레스, 이거는 한글에서 동작 안 하니까 못 쓰는 거라고 했었죠. 물론 한글 입력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쓰셔도 됩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는 키업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키체크에 키업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선 조금 다르게 스스로의 입력값을 키카피, p태그예요. 여기에 inner html로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입력하는 값이 계속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키보드 누를 때마다요. 자, 많이 사용되는 패턴들이라고 생각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럼 이번 체인지 이벤트가 라디오나 체크박스에 동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한 샘플인데요. 라디오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뭐가 선택됐는지가 여기 밑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값 확인 눌렀으면은 선택된 항목을 판단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네임 속성이 똑같아야 같은 그룹으로 묶입니다. 선택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줘요. 만약에 얘네가 네임 속성이 다 다르면 다 따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사실 CSS 클래스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뭐 적용할 여지가 없잖아요. 동글뱅이니까. 그래서 얘는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 클래스도 안 줬기 때문에 쿼리 셀렉터 올로 이 그룹 단위로 가져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걸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라디오가 요거 3개예요. 배열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배열은 아닌데 배열이랑 기본 특성이 비슷한 객체예요. 그러니까 탐색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라디오에 포2 걸어서 반복 돕니다. 그럼 이 포2라고 하는 함수는 이 콜백 함수를 원소의 개수만큼 호출하고요. 그 와중에 요 v라는 객체는 이 라디오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죠. 이 포2 안에 있는 콜백 함수가 지금 라디오 버튼이 3개니까 여기가 3번 실행돼요. 그때마다 요 v가 얘였다가 계속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v한테 이벤트를 겁니다. 체인지 이벤트.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처음에 제가 이 HTML을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CSS로 선택을 바꿨어요. 그럼 얘는 선택이 안 돼 있다가 선택된 걸로 바뀌는 거죠. 위에 거는 선택이 돼 있다가 선택 안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분명히 2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 체인지 이벤트는요. 선택되는 쪽에다 우선을 줘요. 얘는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하고 얘가 발생을 해요. 체인지 이벤트는 선택되는 쪽에서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을 때 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된 항목을 의미하는 거죠. 선택 항목의 밸류 값. 요거. 이거를 콘솔이라는 p 태그의 inner HTML로 넣은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애들은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한 것 자체가 밸류가 되기 때문에 밸류 속성을 직접 명시를 잘 안 해요. 근데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을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 속성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단순 데코레이션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프로그램적으로. 실제로 백엔드가 인지하는 값도요.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이에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된 항목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 버튼에서 뭐 성별을 선택하세요 라고 그런 경우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다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선택된 항목을 체크해야 돼요. 뭐 서브밋 이벤트건 버튼 클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라디오 버튼의 선택 항목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코드 여기 잠깐만 접을게요. 라디오랑 같이 보고 싶어서요. 아까 이 라디오라고 하는 객체 제가 지금 지운 코드에 만들어 놨거든요. 이 라디오가 이 인풋 타입 태그들이에요. 아까는 라디오.포이치를 썼어요. 이 포이치는 전체를 반복합니다. 근데 전송 버튼 같은 게 눌러지면은 라디오는 특성이 여러 개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CSS를 선택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포2로 탐색을 했을 때는 이거를 다 봐야 돼요.
반복을 다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 N개 중에서 단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으로 탐색하다가 얘를 탐색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이 됐다는 거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라디오의 전제 조건은 여러 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for each는 전체 탐색인데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포문이었다면 브레이크를 걸면 되는데 전통적인 포문보다는 배열 탐색 함수를 좀 많이 쓸 겁니다라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던 자바스크립트 트렌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오는 애가 제가 자꾸 배열 비스무리한 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열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이치는 갖고 있는데 나머지 탐색 함수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array.prob한테 던져주면은 진짜 배열로 바꿔줘요. 진짜 배열이 돼요. 그러면 언제 array.prom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게 좀 헷갈리시면은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온 애들을 그냥 무조건 array from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배열의 탐색 함수 중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return true를 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왔었어요. 탐색을 중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로 변경한 이 라디오 버튼들을 가지고 탐색을 합니다. V는 요 인풋 태그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V가 선택이 됐는지를 검사해요. 안 됐으면 넘어가요. 다음 거. 두 번째 V가 선택이 됐는지를 검사해요. 체키드. 선택되면 true죠.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i번째 항목. 이게 인덱스 번호죠. i번째 항목에 v.value입니다. 뒤에 코드가 좀 잘렸네요. v.value 이가 선택됨이라고 결과 문자를 만들어서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을 해주고 return true 반복 중단을 하는 거죠. 전송 버튼 같은 게 눌러졌을 때 라디오 버튼의 탐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탐색을 하다가 선택된 걸 찾으면 중단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체크박스예요. 자, 1교시 요거까지 볼 겁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 중에 복수 선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축구가 선택됐다고 해서 뒤에 게 선택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탐색할 때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라디오는 여기서 제가 농구를 체크하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 축구는 자동으로 체크가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농구가 체크돼도 축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는 것도 감지가 돼요. 라디오랑 상황이 좀 달라요. 선택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선택이 된 애만 작동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크박스는 체인지 이벤트를 걸면 그냥 얘 하나한테 충실하게 동작을 해요. 다른 애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줘요. 체인지 이벤트가. 그리고 얘가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값을 확인하면 얘는 몇 개가 선택됐는지를 다 감지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줬어요. CSS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랑 구성은 동일합니다. 합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항목들을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와요. 얘가 for each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전체를 탐색할 때는 그냥 for each를 쓰시면 되는데 라디오 버튼처럼 탐색하다가 중간에 그만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array.from으로 감싸서 배열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자, 이 개별적인 항목한테 add event listener, change event 겁니다. 일단은 결과를 출력할 이 p 태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v한테 이벤트를 거는 건데 그럼 이.current 타겟이 v가 되는 거죠. 이 v는 현재 체크박스를 탐색하면서 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복 돌면서. 그러니까 얘네한테 전부 이벤트를 걸었는데 그 중에 체크된 항목. 이.current 타겟은 이거 3개를 마우스 3개 갖다가 3개를 동시에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이.current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그 시점에 단 하나를 뜻해요. 항상.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선택 상태가 변경된 항목의 value. 그럼 만약에 농구를 체크했다라고 하면 바스켓볼이 되는 거죠. 자, 이 항목을 inner HTML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스켓볼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플러스 이퀄. 플러스 이퀄은 기존 거 유지하면서 덧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이 체키드를 검사해요. 선택이 됐으면 true일 거고 선택이 안 됐으면 false겠죠. 사막연산자입니다. 앞에 있는 게 true면 이거, false면 요거예요. 체크가 됐다면 체크됨이라는 문자를 여기에 붙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체크 해제됨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선택된 항목의 이 value 값들을 추려볼게요. 체크박스는 분명히 n개가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된 항목의 결과는 배열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으로 탐색하면서 체크된 항목의 value를 여기다 담아줘야 돼요. 체크박스 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죠. 포 이치로 탐색합니다. 그럼 V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V가 선택이 됐다면 미리 준비한 빈 배열에다가 밸류 값을 푸시, 밀어 넣어라. 푸시는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인풋 태그를 하나하나 탐색하면서 선택이 됐다면 밸류 값을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고전적으로 가면은 그냥 포, 그 다음에 let i는 0,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이렇게 구현하셔도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열의 탐색 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죠. 체크박스를 배열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탐색에서 봤었던 기능들을 다 볼 수 있었죠. 다 쓸 수 있었죠. 필터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도 이 배열을 탐색을 해요. 이 V는 항상 요거 하나예요. 필터 함수는 true가 리턴되는 항목을 true가 리턴되는 시점에 V를 여기다 담아줘요. true가 리턴되는 시점에 V를 여기다 담아요. 근데 이 체크박스 입장에서 체키드라고 하는 값을 검색하면은 선택이 되면 true, 선택이 안 되면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이 v.체키드를 바로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문법이 지금 축약이 돼 있어서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원래대로면 이거죠. 이게 정석이죠.
화살표 함수로 들어가고요. 원래는 콜백 함수로 펑션 한 다음에 이렇게 짜는 건데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축약하면은 화살표 들어가고 펑션 빠지고. 근데 함수 안에 리턴을 위한 한 줄밖에 없다면 이 중괄호도 빠지고 한 줄로 축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가 줄어드는 거죠. 요 한 줄이면은 얘가 이 체크박스들을 탐색하면서 선택된 항목들만 체키드 아이템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콘솔로 출력을 해보면요. 자, 축구, 야구를 선택할게요. 이 체키드 아이템에 담기는 거는 V 자체예요. 지금 우리는 이 V가 인풋 태그 하나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출력해보면은 인풋 태그 2개가 이렇게 담겨요. 인풋 태그 2개가.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 인풋 태그들이 갖고 있는 밸류 값이죠. 자,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할 때 사용되는 탐색 함수는 맵이었어요. 우리는 이 체키드 아이템을 탐색해서 이 안에 있는 밸류 값들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체키드 아이템을 맵 함수로 탐색합니다. 그럼 V는 선택된 인풋 태그들이에요. 그 항목에 밸류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inner HTML로 출력하면은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들만 뽑아내는 거죠. 자, 중간에 콘솔로 출력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짜요. 이거 여기다 갖다 붙여요. 자, 요 체키드 아이템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 결과값이 체키드 아이템에 대입된 거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만드는 거 하나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가요. 굉장히 기교가 많이 들어간 코드예요. 수업 예제에서는 이런 코드들 꽤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저하고만 계속 공부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책이나 인터넷상의 자료도 보실 거라서 그때 이제 접할 수 있는 코드 패턴을 최대한 이것저것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런 문법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인데 실제로는 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막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좋은 코드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이제 코드 가독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진짜 좋은 코드다. 뭐 그런 취지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성능이 좋아야 되고 에러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코드는 봤을 때 진짜 능숙하지 않으면은 약간 사람을 좀 움찔하게 만들어요. 하면서 약간 해석할 버퍼링을 좀 만들어요, 시간을. 나는 이 정도 코드는 버퍼링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 건데 만약에 이 코드가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였더라 약간 버퍼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코드랑 위에 코드랑 성능상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그냥 굳이 말하면은 뭐 이쪽 코드 짜는 거는 약간 요즘 스타일인 거고 요건 약간 아제티 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나한테는 제일 좋은 코드예요. 누구도 이렇게 짠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택하세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3개 실습하시고 3시까지 하시면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뵐게요. 자, 요것도 이제 실제 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체크박스 누르면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구현 방법을 이제 2가지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쉬운 거부터.
자, 이렇게 한 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전체 선택에 대한 체크박스에서 여기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항목의 선택 여부를 나머지 항목한테 다 전파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올 체크라는 항목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항목의 체크 상태를 똑같이 적용할 대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탐색을 했고요. 각각 항목의 선택 상태를 자,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 지금 이벤트가 얘한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라고요. 자, 이 항목의 선택 상태를 v.checked, 여기서 v라고 하는 거는 이 합이니까 얘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항목의 선택 상태를 여기에 반복 돌면서 다 똑같이 맞춰주란 얘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크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원하신다면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체크박스 여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저도 귀찮은 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여기저기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 한 세트가 더 늘어났다고 치자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는 이 id 값과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한 세트가 늘어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한 세트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선택용 체크박스에 데이터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넣습니다.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속성이었어요. 이게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를 숨겨놓는 거였죠.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ataset.checked라고 하는 값으로 접근하면은 요거를 뽑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선택 상태를 전파할 항목들의 CSS 선택자를 구성했어요. 자, 그럼 코드를 볼게요. 주석으로 막은 건 잠깐 지워놓을게요.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체키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 쿼리 셀렉트 올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게 지금 두 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체키드, 데이터 체키드를 갖고 있는 요소는 이거랑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쿼리 셀렉트 올로 다 가져온 거고요. 두 개니까 쿼리 셀렉트 올인 거고 반복 돈 거예요. 사실 뭐 한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체크박스가 한 개밖에 없어도 원소가 하나인 배열이 돼요. 자, 반복 돌면 이제 이 V는 얘가 되는 거죠. 얘네가 각각 V가 됩니다. 그 얘네 각자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커런트 타겟은 내가 체크한 요 항목이 될 겁니다. 이게 커런트예요. 자, 내가 선택한 항목의 데이터셋의 체키드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점푸드가 되는 거죠. 자, 이 변수를 타겟 셀렉터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콘솔.로그로 찍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콘솔.로그를 출력해서 내가 의도한 변수값이 잘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코딩하면은 중간에 뻥 났을 때 어디서 열어놨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점 합의, 점 푸드. 잘 가져오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값을 타겟 셀렉터라는 변수로 가져온다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여기가 점 푸드가 되는 거죠. 이 변수 출력해서 확인했고요.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document.query selector all로 타겟 셀렉터를 넣어줍니다. 그 점 푸드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얘네들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올 대상이 각각의 체크박스에 들어있는 요 값을 쓰는 거니까 내가 어떤 체크박스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그때. 자, 어쨌건 여기서 요거 3개를 가져와서 v2를 걸어서 포이치 걸었어요. 반복문 안에 반복이 또 들어가면 변수가 똑같으면 엉켜요. 그러니까 포이치 안에서 포이치를 또 쓸 때는 변수가 안 겹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v2가 얘네가 되는 거죠. 현재 여기서 v는 요거고요. v2는 얘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의 선택 상태를 current, 즉 내가 체크한 항목의 선택 상태에 맞춰라 라고 하면은 얘를 체크하면 얘네한테 반영되는 거고 위에 걸 체크하면은 얘네한테 반영되는 겁니다. 혹시 부트스트랩 써보셨나요? 그 트위터에서 만든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그 프레임워크는 아니에요. 그 CSS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 완성된 CSS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버전이 많이 올랐네요. 3점대까지만 써보고 안 써봤는데 3점대를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가져오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고 이걸 이제 내 HTML에서 참조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시키는 대로 참조하죠. 자, 이렇게 참조하고 나서 일단은 딱 봐도 이제 기본 CSS가 좀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남의 사이트에 있는 CSS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클래스들이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btn이라고 주면은 링크 모양이 이제 좀 간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btn primary라고 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전에 잘 조율된 CSS 덩어리예요.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아이콘 폰트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요. 네, 이런 거예요. HTML 태그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생긴다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데이터로 들어가는 속성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속성들이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CSS를 적용할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쓰여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코드를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게 그냥 이 코드만 갖다 붙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래놓고 약간의 응용을 들어가는 거죠. 페이지 번호.
동그라미, 배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메시지. 이런 식의 형태도 그냥 CSS 클래스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와요. 얘네가 제시하는 표준 코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HTML을 조립식으로 만드는 건데, 장점은 별도의 그 디자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의 품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디자인이 획일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실무 사이트 만들 때 그 사용자한테 서비스라는 페이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쓰는 그 관리자용 페이지도 있잖아요.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진짜 끝내주게 편해요. 얘네가 지금 버전이 저는 3점대에서 처음 접했었는데, 이게 원래 트위터에서 퍼블리셔 2명이 장난삼아서 시작했던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5점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거랑 비슷한 아류작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 중에서 요즘 제일 핫한 애는 테일윈드 CSS라고 하는 애예요. 얘도 이제 클래스만 이렇게 쭉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클래스만 넣으면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클래스만으로 클래스를 조합하는 것만으로 내가 의도하는 거를 다 만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프론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핫하거든요, 진짜. 심지어는 Next.js의 기본 탑재되어 있을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전 이거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한참 짜고 나면 지금 보시다시피 태그 하나에 클래스 붙는 게 되게 지저분하게 늘어나요.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이게 코드를 깔끔하게 짜겠다는 건지 지저분하게 짜겠다는 건지 구별이 안 가서 저는 이걸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분명히 이제 프론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핫한 건데, 사실은 CSS 모르는 애들이 CSS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넌트 보면 이제 테일윈드를 조합해서 나오는 이런 각종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형 웹페이지라기보다는 약간 프로그램틱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여기 예제들도 좀 있고요. 뭐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로그인 폼이네요. 폼 레이아웃.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그냥 CSS 클래스만 조합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좋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클래스 외워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클래스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점은 CSS 코드를 내가 짜는 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조합하는 건데, 이거 외우다가 지쳐서 은근히 러닝 커브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로 시작하는 HTML 코드를 넣어서 거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반응하게끔 하는 요런 식의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CSS 프레임워크 모음이라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종류별 소개해 놓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트스트랩, UIKit이라는 애도 있고, 파운데이션, 노멀라이즈 CSS. 얘도 되게 핫해요. 머터리얼 UI인데, 이 머터리얼 UI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용 앱들에서 쓰이는 디자인 표준인데, 이걸 웹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얘는 보니까 유료 버전인 것 같은데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파운데이션, 시멘틱 UI, 테일윈드 CSS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체인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은 포커스 이벤트입니다. 어저께 포커스라는 함수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강제로 포커스를 이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포커스가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블러 이벤트예요. 동작하는 과정을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바꾼 거예요. 사실 이거야 CSS 선택자도 가능하죠. 만약에 얘가 클래스가 A라고 하면은 .A 포커스 라고 해도 똑같은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1, 2, 3, 4, 5, 6 하면 이제 바로 옆으로 포커스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로 이제 주민이라는 클래스 2개를 넣었어요. 자, 반복 돌면서 이벤트 2개를 겁니다. 이 포이치 문에서 V는 요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자, 처음에 V한테 포커스 이벤트를 걸어요. 그럼 여기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발생을 해요.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한테 지금 2개에 대해서 반복 돌고 있으니까 커서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의 스타일의 배경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또 스타일의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이벤트가 빠져나올 때, 포커스가 빠져나올 때 스타일의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되돌리고요. 글자 색깔도 검은색으로 되돌렸습니다. 이건 그냥 포커스랑 블러 이벤트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CSS에 포커스라는 그 선택자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포커스까지 구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CSS가 작년인가 재작년쯤부터 기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추가됐어요, CSS가.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CSS도 한번 딱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느 정도로 추가됐냐면은 링크로 페이지 이동할 때 페이지 전체가 스르륵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것도 이제 CSS로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막 블러 효과 나는 거 있잖아요. 전체에 블러 효과 나면서 페이지 이동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CSS 표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당장 안 쓰는 이유는 그걸 이제 브라우저 개발사들이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이디가 주민 원인 요소의 키보드를 누르고 있을 때 스스로의 입력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서 키보드 누를 때마다 입력값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값의 길이가 6글자가 되는 순간 주민번호라고 하면은 뭐 1, 2, 3, 4, 5, 6 하면 여기가 6번째 글자니까 요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의 입력값에서 0번째부터 인덱스가 6인 거 전까지 0, 1, 2, 3, 4, 5 여기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6 그거 왼쪽 거까지니까 여기까지를 잘라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의 입력값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옆으로 옮겨요. 자, 이거 1번 6글자일 때라고 안 하고 왜 6글자 초과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어차피 6글자 입력한 포커스가 옆으로 넘어가는데 왜 글자를 잘랐을까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열 글자예요. 컨트롤 키보드 한번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해버리면 한 번에 여러 글자를 확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글자를 잘라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여기에다가 맥스 랭스라고 해서 6이라고 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대 입력 글자가 6글자로 제한되니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잘라버리는 처리를 넣었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CSS는 그냥 이쁘게만 만들면 되는 거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 개발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용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이용자들은 개발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진짜. 내가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보통 글자 수 입력 제한을 30자에서 50자를 걸어요. 진짜 제가 봤어요. 150자 넘어가는 이메일 주소. 우리나라 이메일 주소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메일 입력 글자 필드를 무조건 250자로 잡아요. 딱 한 번 보긴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 이제 disabled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 회원 탈퇴 같은 거 할 때 탈퇴 사유 적는 경우 있잖아요. 탈퇴 사유를 선택하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해놓고 체크하면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요.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프로퍼티 중에요. read only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인풋 태그에만 들어갑니다. 키보드로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모든 태그에 다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주로 인풋 태그에 써요. disabled가 있어요. read only는요, 여기에 있는 입력값이 백엔드에 전송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수정은 못하지만 유효한 값이에요. 근데 disabled는 백엔드의 전송 자체가 안 돼요. 자, 근데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티가 나는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인풋 태그에 disabled가 들어간 경우는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넣어서 좀 비활성된 상태다라는 걸 좀 효과를 줬고요. 라벨로 묶었어요. 옆에 체크박스 놨고요. 그럼 이제 글자를 선택해도 여기 체크가 되겠죠? 아이디 속성으로, 요거는 아이디 속성 좀 오타긴 하네요. 오타가 아니구나. 얘가 오타네요. 포 유저네임이라고 돼 있죠? 여기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라벨 태그가 지금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포 속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isabled가 들어가 있고요. 자,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값을 갖는 속성을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set attribute, get attribute 등의 메서드로 제어해요. 대표적인 게 src, href, width, height 같은 애들. 한편 프로퍼티는 값을 갖지 않는 속성이에요. 각 속성 자체가 객체의 멤버 변수로 존재해요. 그리고 값은 true, false예요. checked, read only, selected 같은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HTML을 코딩할 때도 값 없이 넣으시는 게 정석이에요. 자, disableded, true가 들어가면 여기 속성이 명시가 된 거고 false가 들어가면 속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disabled가 true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속성이 명시가 됐다라는 거니까 현재 비활성 상태라는 겁니다. false라는 거는 활성 상태라는,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read only,
true로 되어 있다면 읽기 전용이란 뜻이고 false라고 하면 읽기 쓰기 겸용이란 뜻이고요. 체키드 같은 경우에 true는 체크됐다, false는 체크 안 됐다. 옵션 태그에 대해서 selected는 선택이 됐다가 true, 선택해제가 false. 근데 옵션 태그는 selected를 주로 설정 안 하는 이유가 selected 인덱스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구현하려는 거는 얘가 체크됐을 때 얘를 활성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얘가 체크됐다라는 거는 체키드가 true라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애가 활성 상태라는 거는 disabled가 false라는 얘기입니다. disabled 속성을 빼야 되니까요. 그러면 input enable이라는 녀석의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 true를 false로 뒤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체키드 값을 느낌표 붙여서 인풋 요소에 disabled로 넣어라. 뒤집어 넣는 거죠. 이게 좀 헷갈려요. disabled가 비활성, 이게 입력 가능한 거예요. 입력할 수 없는 상태예요. 활성은 false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입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체크하는 거죠. 얘가 체크됐다라는 거는 얘가 입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활성인 거죠.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선택됐을 때 disabled를 활성 상태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true를 false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걸어야죠. 네. 6, 7, 8번은 제가 수업하면서 그 질문 한번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예제로 만들었던 것들이라서 좀 코드가 좀 간단한데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아마 좀 여기저기 쓰이는 경우는 확실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기능들 코드 보면 별거 아닌데 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코드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마지막 9번도 그 질문을 받아서 넣었던 거예요. 원래는 준비 안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코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교시에 진행할 건데 그래서 그림이 없네. 그림을 선택하면은 밑에 그림 미리 보기 나오게 하고 위에 요 버튼은 CSS고요. 밑에 요거는 그 자바스크립트로 보여놓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요거는 코드가 좀 길어서 다음 교시에 진행할게요. 자, 4시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뵐게요. 네, 이미지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코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요, 응용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딱 요거 만들 때 외에는 쓰일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완성시켜 놓고 복사 붙여놓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작은요. 일단은 제가 여기 input type 텍스트를 걸었어요. 그리고 옆에 라벨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은 for 속성으로 이제 id를 연결하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여기 간다 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클릭하면은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이 파일이 되면 라벨을 클릭했을 때 찾아보기가 나와요. 그냥 HTML이 원래 이래요. 그러면 이제 라벨 태그 안에 꼭 텍스트를 넣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클릭하면 찾아보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풋 태그를 CSS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뭘 선택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요.
사용자가 선택한 그림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그 태그로 이렇게 나열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성할 CSS를 미리 좀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이미지 업로드 이 div 태그 안에 라벨 태그에다가 커서 포인터 클릭할 수 있게끔 마우스 커서 바꿔줬고요. 프리뷰 컨테이너 미리 보기를 표시할 컨테이너인데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가로로 배치시키고 줄바꿈 시켰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갖다가 img 태그로 생성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미지 태그에다가 프리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걸 건데요.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가로 세로 100 테두리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면은 이제 테두리를 걸어도 100픽셀 안 넘어가죠. 마진 걸고 오브젝트 픽 커버 해서 이미지가 이제 강제로 리사이즈 되더라도 찌그러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자, 뭐 CSS는 이 정도 넣어주면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갈게요. 파일 인풋, 요 인풋 태그예요. 인풋 태그에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요. 그러니까 선택 상태가 변경됐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이 객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미리 보기를 표시할 컨테이너 객체 준비했어요. 여기 div 태그요. 이 안에 img 태그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뭔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다 공백을 넣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current target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으로부터 files라고 하는 애를 선택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리스트가 떨어져요. 일단 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뜨고요. 0번째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0번째를 확장해 보면은 파일 이름, 파일 크기, 파일 종류 이런 게 떨어져요. 특이사항은요, 얘가 배열이 아니고요. 약간 제이슨 같은 느낌인데 키가 숫자로 돼 있어요. 인풋 태그에 멀티플 속성을 주면은 한꺼번에 다중 선택이 가능하죠. 인풋 태그에 멀티플 주면 다중 선택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0번째 파일, 1번째 파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일단은 파일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 확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일단 배열로 바꿔요. 그리고 반복 돌아요. 이렇게 해서 V를 다시 찍어보면 얘는 주석으로 막을게요. 반복 돌았으니까 뭐 V 하나하나가 파일이 되겠죠. 네, 파일.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 중에 URL이란 클래스가 있는데 create object URL 하고서 이 파일 객체를 던져주면은 이미지 태그에 넣을 수 있는 그림 객체가 된대요. 저도 이 기능은 딴 데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딱 여기서만 씁니다. 자, 이제 img 태그를 하나 만들어요. create 엘리먼트로.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클래스, 프리뷰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아까 CSS로 가로, 세로 100픽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그 다음에 src 속성에다가 이 파일을 걸어줘요. 이게 반복 처리되고 있으니까 선택한 이미지 개수만큼 img 태그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create 엘리먼트 한 것만으로는 화면상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미리 보기 컨테이너 안에 append child로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죠. 이게 쏠쏠하게 쓸 때가 많더라고요.
이미지 드래그해서 넣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그냥 플러그인 씁니다. 그거는 그냥 직접 구현할 엄두가 안 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직접 구현해서 쓰고 있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게 나오고, 들어갔다 취소 누르면 선택 상태가 다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미리 보기까지 해서 폼 요소 제어하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에 폴더 만들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B에서 자바스크립트 1 이렇게 있었죠. 사실 이게 다 순서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구별하실 건 없고요. 그냥 한 폴더에 다 몰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브라우저 관련 기능이라는 것도 하나 미리 같이 보내드렸을 거예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요 브라우저 관련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부터는 그 원래 수업 스케줄 상으로는 이제 다음 달 진도예요. 우리가 지금 요번 달이 오늘까지가 3주차고 이제 다음 주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그래도 수업 스케줄을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면은 커리큘럼 자체가 포트폴리오 관련된 거는 전혀 고려는 안 돼 있는데, 그냥 진짜 딱 그 주제별로 진도만 나가게 잡혀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뭐라도 데모 페이지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는 좀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중간에 집어넣으려고 진도를 좀 땡기고 있어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리액트에서 진도가 늘어질 게 뻔해갖고 지금 미리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개월차는 그렇게 구별 안 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D 자바스크립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1, 2, 3 구별 안 하시고 그냥 한 폴더에 다 몰아넣으셔도 됩니다. 자, HTML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있는 기능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각종 사례들은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HTML 외적인 얘기예요. 자, 브라우저 관련 기능들인데요. HTML 태그 이외에 웹브라우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예제에 나왔었죠. 윈도우라고 하는 내장 객체입니다. 대표 기능은 브라우저의 새 창이나 팝업 열기 닫기 기능들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써봤죠. window.open이라고 하면은 a.html이라는 파일을 새 창 내지는 새 탭으로 엽니다. 요즘 브라우저는 다 탭으로 열죠. 근데 이 window.open 함수에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팝업 창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 옵션이에요. 넓이, 높이, 스크롤바 처리할지 여부, 툴바가 여기 위에 요 아이콘들이에요. 요거 표시 여부, 메뉴바 사용 여부, 스테이터스, 브라우저 하단에 주소 같은 거 나오는 창 있거든요. 로케이션, 주소 표시줄 사용 여부. 이거를 다 세팅한 다음에 처리하면 이거는 팝업으로 열려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 기능을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브라우저 기본값들이 팝업 차단이 켜져 있어서 동작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말풍선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여기 창 이름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부여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코드가 10번 동작하면 10번 다 새로운 팝업 창이 열려요. 이거를 부여하면은 한 번 열었던 팝업 창이 같은 이름에선 계속 재사용돼요. 뭐 with state랑 나머지 옵션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아직 동작하는데 로케이션 옵션 같은 경우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소 표시줄은 숨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는 분명히 노라고 넣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피싱 사이트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브라우저 개발사들이 담합해서 이건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의도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죠. 문제는 이 로케이션 바 때문에 높이 값이 로케이션 바의 높이를 좀 고려해서 넉넉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값이 아니에요. 브라우저마다 이 창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높이 값 잡는 게 조금 이제 까칠해진 거죠. window.close라고 호출하거나 혹은 self.close라고 호출하시면 현재 팝업창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둘, 셋, 넷, 4개의 링크를 놨고요. 각각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전부. 링크 1, 2, 3, 4에 대해서 전부 똑같이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자, 요 예제는 팝업으로 사용할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open.html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별거 없고요. 대신에 close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클릭했을 때 링크니까 일단 prevent 디폴트 걸고 self.close 현재 창 닫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1번 파일에서 얘를 열 거고요. 다시 요거 누르면 닫히겠죠. 자, 첫 번째 링크는요, 단순히 window.open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릭했을 때 새 탭으로 열고요. 요거 누르면 닫힙니다. 두 번째는요, 링크 클릭했을 때 2.prevent 디폴트 걸고요. window.open, open.html을 걸고요. 이름은 지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들은 300에 500, 그리고 전부 다 no에서 옵션 다 꺼버렸어요. 리턴을 받았는데요. 얘가 true면은 팝업 창이 잘 열린 거예요. 근데 false면은 브라우저에 의해서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느낌표 붙여서 false라면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팝업 창이 잘 열렸다면 그 팝업 창에 포커스를 강제로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팝업 창이 열렸는데 가끔 뒤로 숨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발생을 안 해요. 가운데 있는 이름이 빈 값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클릭했어요. 매번 새 창이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사람 열받게 하는 그 사이트들이 이런 거 많았어요. while true. 이거를 무한루프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팝업 창이 진짜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 떠요. 컴퓨터 강제로 꺼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팝업 창 차단 기능이 생긴 거예요. 주로 외국 사이트들 이런 거 많이 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 주소가 이상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옛날이에요. 네, 싸이월드가 현역인 시절. 자, 다음 3번, 4번이 세트입니다. window.open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링크에서는 네이버 주소를 걸었고요. 네 번째 링크에서는 다음을 걸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창의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은 myWin이라는 이름의 팝업이 열면서 처음에 네이버가 떠요. 근데 얘를 또 클릭하면은 myWin 열려있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음을 갖다 넣어요. 열려있는 팝업 창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면.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여기가 다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팝업으로 직접적으로 띄웠는데 요즘은 팝업 차단 기능이 워낙 브라우저가 세니까 팝업 창을 띄우기보다 이렇게 div 태그 하나를 열어서 마치 팝업인 것처럼 띄우는 경우가 많죠. 그냥 div거든요. 그래서 닫기 하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내장 객체입니다. 얘는 좀 재미없어요, 객체가.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에요. 몇 가지 이제 프로퍼티 값들이 있는데요. 정보가 다 겹쳐요. 내비게이터.앱 네임은 브라우저 이름, 앱 코드 네임은 코드명, 플랫폼 정보, 앱 버전, 브라우저 버전,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가 이 정보들을 전부 포괄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내비게이터는 요거 하나 말고는 거의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을 변수에 담아요. 여기에 운영체제 이름이라던가 브라우저 버전 값 같은 게 들어있어요. 문자열이에요. 여기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면 인덱스 오브는 들어있는 문자열이 몇 번째 위치에서 등장하는지를 리턴해주죠. 특징이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었어요. 리턴 값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검사할 단어가 이 안에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이걸 응용하면은 운영체제 종류나 모바일인지 PC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비게이터 객체인데요. 요 예제는 굳이 안 해보셔도 되는 예제긴 해요. 자, DL 태그를 하나 놓고요. 요 내비게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DT 제목이죠. 여기에 브라우저 이름이라고 놓고 여기에다 이 DT1 태그 하나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DT라고 놓고 브라우저 이름이라고 적은 거죠. 그 다음에 DL이라고 태그를 DD라고 태그를 만들고 navigator.app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여기 이제 inner HTML로 넣어준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append 차일드로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차곡차곡 쌌습니다. 그러니까 값들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예제 아닙니다. 대신에 DL 안에 DT랑 DD, CSS로 좀 꾸민 거예요. DT는 굵게 마진 글자 크기, DT 앞에다가 땡땡이 하나 붙여주고 DD에도 글자 크기 같은 거 좀 넣어주고요.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요 예제는요. 요건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브라우저 이름 크롬인데 지금 넷스케이프라고 나오네요. 아직 안 망했네요. 아직도 하네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코드명은 모질라라고 나오고요. 플랫폼 정보 윈32, 브라우저 버전 윈도우즈 NT 10.0, 그 다음에 애플 웹킷 기반의 크롬 브라우저고요. 크롬의 원본은 사파리입니다.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쓸수록 실제로 웃는 건 애플이에요.
CSS 하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웹킷 이렇게 들어가는 CSS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Z라고 해서 들어가는 속성들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제 그라디언트 같은 거 넣을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아직까지 브라우저별로 속성 명시하는 방법이 좀 따로 들어가는 CSS 코드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은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그 브라우저의 근간이 되는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 엔진이 있어요. 왜? 빵 같은 거 만들 때 좀 잘 만드는 사람들은 옛날에 만들었던 반죽 이거 좀 넣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 엔진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웹킷 계열하고 모질라 계열. 모질라 계열의 대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그리고 웹킷이라고 하는 계열의 브라우저가 크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웹킷 엔진은 애플 거예요. 애플이 이걸 만들었을 때 구글에서 이걸 갖다가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오픈소스로 풀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구글 크롬. 그 다음에 네이버 웨일. 크롬하고 웨일은 사실상 같은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한 재작년엔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백지 들었죠. 백기를 들었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웹표준을 하도 안 지키니까 지들도 때려 맞아갖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크로미움으로 바꿨죠. 이 세 개는 사실상 같은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에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면 개발자 도구 모양이 다 똑같아요. 애플 사파리 있고요. 요즘 PC에서 크롬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은 사파리 브라우저가 기본이죠. 안드로이드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웹 시장은 웹킷 계열이 다 쓸어왔다고 봐도 돼요. 옛날에 익스플로러가 점유했을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니 크로미움이 점유했을 때 아무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브라우저의 버전 이름을 알 수 있어요. 크롬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요 예제를 제가 엣지 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자, 여기 엣지라고 들어가 있죠. 근데 원본은 똑같아요. 애플 웹킷으로 만들었고 크롬하고 사파리 베이스예요. 같은 브라우저예요. 사실상. 자,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스 NT라고 되어 있죠. 맥으로 접근할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아마 다윈이라고 나올 거예요. 맥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접속하면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뜹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iOS는요. 그러니까 요 문자를 이제 분기하면 이 사람이 데스크탑으로 붙었는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붙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반응형 앱은 브라우저 해상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사이트들은 보면은 PC에서 해상도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PC 사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형이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가미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번 예제는 좀 해보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요. get browser name이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여기다가 inner html로 찍었고요. is mobile이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을 여기 mobile이라는 데 찍었습니다. 자, 일단 get browser name. navigator.useragent 값을 가져와서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대소문자가 섞여 있거든요. 여기에 엣지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다면 엣지라고 리턴합니다. 근데 이제 엣지가 예전에는 MS 자체 포맷을 쓰다가 이제 크로미움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S 자체 포맷 쓸 때는 진짜 엣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ADG라고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최신 엣지까지 검열하시려면은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ADG까지로. 요게 들어있거나 요게 들어있거나. 그러면 엣지라고 리턴을 하고요. 그냥 요거만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엣지 안에 ADG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마지막에 이 하나만 빼셔도 되겠네요. 크롬이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크롬. 오페라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파이어폭스, 사파리. 사파리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요. 얘네들이 전부 사파리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애플 사파리는 사파리라고 하는 값만 있는데 크롬 같은 경우는 크롬과 사파리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는 또 요 문자열 값들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크롬은 엣지란 값이 없고요. 사파리는 엣지와 크롬이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애들부터 검사를 해줘야 돼요. 오페라, 파이어폭스. 밑에 브라우저는 저도 안 본 지 한 10년은 됐습니다. 스킵스톤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못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MSI 혹은 가끔 관공서에서 아직도 보여요. 익스플로러 11 트리덴트라고 검증이 돼요. 얘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는 저도 이거 구경한 지는 진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본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들은 요즘은 거의 효용성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검증을 못하는 브라우저는 언노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윗줄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어떤 값으로 검사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넣으시면 네이버 웨일도 검증이 가능하긴 한데요. 굳이 웨일을 크롬하고 구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값 중에 하나가 리턴되는 거고요. 이지 모바일.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져와요. 자, 일단 is mobile이라면서 false로 담아요. 일단 모바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저 에이전트 값에 아이폰이라는 값이 들어있거나 아이패드가 들어있거나 아이팟이 들어있거나 안드로이드가 들어있다면 is mobile을 true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고 false라고 뜨죠. 이거를 이제 아이폰 같은 거에서 확인을 하면 이게 지금 아이폰 캡처 화면이에요. 아이폰은 플랫폼 정보가 아이폰이라고 뜨고요. 여기 유저 에이전트 보면은 아이폰, 애플 웹킷이라고 떠있죠. 당연히 사파리 브라우저겠죠. 그래서 아이폰에서도 이제 요거를 검증하면은 모바일인지 아닌지를 아이폰이라는 요 문자열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일 때 약간 다른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코드를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CSS로 커버하는 게 먼저기는 해요. 그리고
반응형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해상도로 체크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반응형 앱이라고 하면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다크 모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CSS가 갈려서 CSS가 양이 좀 많아졌어요. 미디어 쿼리가 버전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번, 2번 예제는 1, 2번 예제는 뭐 굳이 그냥 눈으로 봐서 이런 거구나 하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잘 안 쓰이는 코드고 3번은 완성해 놓으시면은 이 함수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니까 한번 미리 완성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복붙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5시까지 정리하시고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지도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인데요.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맵처럼 그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일단 무료예요. 이제 요 지도 서비스에 링크를 걸 때 이제 구글 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맵처럼 내가 만든 웹페이지 안에 삽입은 못 시켜요. 여기에 맵 이퀄 해갖고 위도하고 경도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주소에다 붙여서 보내면은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객체의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버튼을 하나 놨고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링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내비게이터가 갖고 있는 객체 중에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위치 정보를 취득해요.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테스트할 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겁니다. 요즘 노트북은 GPS 탑재하고 나와요. 내 장치 잊어버렸을 때 찾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 GPS를 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GPS가 없는 대신에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찾거든요. 가까운 기지국 3군데를 찍어서 거기에 이제 대충 가운데를 찍는 삼각측정법 같은 걸 쓰는데요.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없어서 IP 주소 기반으로 취득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어떤 IP 주소가 어디에서 쓰고 있다라고 다 위치가 매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ISP 업체들이 이거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시청 근처로 줘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지금 우리는 내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현하시면 바로바로 결과 확인이 되긴 할 텐데요. 만약에 이 기능을 쓰는 페이지를 내가 실제 상용화를 시켰다라고 하면은요, 특히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요, HTTPS로 시작하는 주소가 아니면 보안상의 이유로 위치 정보가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웹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백엔드 쪽에 얘기해서 HTTPS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지오로케이션 기능은요, 위도하고 경도만 줍니다. 위치 정보는 사실 이게 다잖아요. 이거랑 좀 더 디테일하게 고도를 주기도 하고요. 이동 중이다라고 하면 이동 중인 방향과 속도도 나오긴 하는데 웹사이트 만들면서 뭐 내비게이션 만들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위도하고 경도만 쓰면 돼요. 이 정보를 취득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맵 같은 거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맵하고 구글맵은 사실상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넣으실 때 네이버 맵이나 구글맵 연동하실 때는요, 신용카드 정보부터 넣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정 횟수까지는 페이지 뷰가 무료인데 일정 횟수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연결한 카드를 통해서 과금이 되는 구조예요. 만약에 쓰셔야 된다고 하면 카카오맵 쓰세요. 카카오맵은 하루에 2만 뷰까지는 무료인데 그 다음엔 아예 연동을 차단해버려요. 아직 카카오맵은 유료 모델이 없어요. 자, P 태그에 대한 객체를 하나 가져왔고요. A 태그에 대한 객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태그 보시면은 P 태그하고 A 태그가 있는데요.
동작하는 방법을 보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검색 중, p 태그에 검색 중이라고 잠깐 글자 넣었다가 이제 위치가 획득이 되면은 링크에 이제 위치를 넣어줘요. 그리고 href 속성을 여기 넣어줄 거예요. p 태그는 글자 없애고요. 클릭하면은 그 위치에 대한 지도를 뿌리는 거죠. 근데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얼추 근처까지 나오는데 한 블록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어딘데? 근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꽤 정확할 거예요. 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Find me라는 애를 갖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먼저 요 링크에 href 속성을 일단 샵으로 넣어줘요. 아직 위치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href를 샵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일단 지워요. 자, 위치 정보를 취득할 때 옵션을 걸 수 있는데요. Enable High Actually, 얘는 높은 정확도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예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게 IP 주소밖에 없지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장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GPS 칩은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는 일단 모바일 통신은 돼야 되니까 그 SK나 U+ 같은 핸드폰 통신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신망의 기지국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위치를 가져와요. 그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장치를 쓰겠다라는 옵션이고요. 맥시멈 에이지. 웹브라우저 보면 왜 캐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접속했던 페이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도 그 위치를 취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이동을 해도 이동했다라고 감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마다 리프레시 되는 구조예요. 이거를 0으로 지정하면은 캐시를 쓰는 게 아니라 매번 GPS 값을 새롭게 취득을 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0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대신에 배터리 소모량은 좀 높아진다는 거. 타임아웃. 1000분의 1초 단위입니다. 30초로 걸었어요. 30초 안에 조회가 성공하지 않으면 에러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콜백 함수 2개를 준비합니다. 이 콜백 함수를 걸어서요. 위치 정보 취득에 성공하면은 이 석세스가 실행이 될 거고요. 실패하면은 에러가 실행될 거예요. 내비게이터 객체 안에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없다면 그러면 브라우저가 위치 정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스테이터스 여기 p 태그예요. p 태그요. 여기에 위치 정보 취득을 성공할 거니까 이제 검색 중이라고 텍스트를 넣어놓고 자 이제 본 게임이요. navigator.geolocation.get current position 이라고 하고요. 성공했을 때 실행할 콜백, 에러 났을 때 실행할 콜백, 아까 만들어둔 옵션. 이렇게 걸면은 페이지 열릴 때 위치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자, 저는 이미 한번 실행해놨었고 그게 안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위치 정보 취득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팝업이 뜰 때가 있죠. 거기서 허용 안함을 선택하면은 에러로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상태 창에다가 위치 정보 취득에 실패했습니다라고 메시지 주고 에러 메시지 정보 로그를 출력하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다면 이게 본 게임이죠. 포지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 요거 두 개만 취득하시면 돼요. 포지션., 쿨스., 레티튜드, 롱기튜드, 위도 경도입니다. 이것만 취득하면 얘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다음 얘기죠. 자, 위치 정보 취득에 성공했으니까 아까 검색 중이라고 표시했던 메시지 일단 없애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곳에 대한 링크를 걸어요. 맵 링크에 href 속성에다가
오픈스트리트맵 주소고요. 주소 형식이 샵맵 이퀄 18 확대 비율이에요. 그리고 위도하고 경도를 각각 슬래시 단위로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링크 텍스트 넣어줬고요. 그럼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이거 쓰시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한 게 get current position이잖아요. 그럼 get current position은 페이지가 열릴 때 기능이 동작할 때 위치를 딱 한 번만 가져오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watch position이라고 바꾸면요. 일정 시간 내지는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콜백을 계속 호출해요. 그럼 이렇게 구현해 놓고 나면은 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거죠. 이걸로 이제 그 각종 지도 관련된 어플을 만드는 건데 웹사이트에서 이것까지 솔직히 좀 오버죠.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위치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회사 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고정된 위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정된 위치 보여줄 때는 사실 그건 뭐 자바스크립트도 아닙니다. 뭐 구글맵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서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라고 검색하면은 위치가 뜨잖아요. 여기 위치에 보면 공유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링크 보내기가 아니라 지도 포가기로 들어가시면요. 아이프레임 소스가 나와요. 이거 복사해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그냥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위드스 헤이트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빼버리고 그냥 요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CSS로 사이즈 조절합니다. 따로. 어차피 HTML 태그니까 사이즈는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 쓸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서 충분합니다. 지도 퍼가는 거는 아무데나 다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인데요. 보시면 요거 공유 있죠. 보면은 HTML 태그 복사라고 기능이 있어요. 요거 복사하면은 소스 생성하기.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얘네는 아이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주네요. 네, 이게 지금 카카오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회사 위치 같은 거 표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건 뭐 자바스크립트도 뭐도 아니에요. 네이버 지도도 똑같이 퍼가게 있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고정된 위치 하나가 아니라 여기 주변으로 그 근처 기반 시설들 보여주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무슨 프랜차이즈 업체다. 근데 지점 위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도연에 위치 정보 여러 개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도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지도 API를. 그런 경우는 카카오 지도 API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갖다 쓰는 거죠. 1일 30만회 사용 가능하대요. 지금 얘네는 무료로 제공해요. 네이버랑 구글은 유료입니다. 네, 제가 거의 규모가 큰 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지도 만들면서 뭐 지점 위치 같은 거 뭐 그런 거 풀일
기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6번부터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뭐 알아두면은 뭐 언젠가 쓰겠지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까지 좀 난이도가 낮아서 괜찮은데 6, 7, 8, 9부터는 이거 모르면 프론트 개발이 좀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기능들이에요. 특히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이거 예제 좀 확인 좀 해야겠네요. 왜 어저께 네이버 웹툰 보여드리면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실제로 한 페이지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6, 7, 8번에 대한 예제가 일반적인 퍼블리싱 과정에서 코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리액트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고 그때 가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난이도 높은 내용이니까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 정리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40분 남짓 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때까지 예제 확인하시고 이제 오늘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예,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